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1세대 인권 변호사라 불리는 고 한승원 변호사는 법이 약자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그중 한 사람인 윤지영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귀 기울이는 법, 강한 논리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는 법, 한승원 변호사와 윤지영 변호사의 삶 속에서 이 법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고민해온 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전북 지역이요. 고 한승원 변호사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많이 오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전북 지역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네. 여행 삼아서 몇 번 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 태어나셨던 진안의 마이산도 좋아하고, 맞아, 진안 출생이시죠? 예,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덕유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 예, 뭐 변산반도, 네. 고창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그냥 전북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온화하고 네.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냥 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인사말에서 그 한승원 변호사님을 저희가 한번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칭하는 말로 1세대 인권 변호사다라는 어떤 그 수식어들이 참 많이 붙잖아요. 윤정 변호사님은 한승원 변호사님을 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아마 세대가 조금 달라서 좀 잘 기억하고 계신가 아니면 활동하는 어떤 시기가 좀 겹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어떻습니까? 활동이 겹치지는 않지만 너무 존경하는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변호사들이 아마 다 존경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민변 사실 창립 멤버시기도 하고 이제 저도 같은 회원으로서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을 먼 거리에서 뵈왔는데 기억나는 일도 있어요. 그 민변 30주년 행사 때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 오셔서 사서 고생을 해야 된다. 변호사는 사서 고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 너무 아픈 것도 많고 굉장히 혼란도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나서서 고생을 해야지 그만큼 힘든 사람들도 좀 나아질 수도 있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한 길 찾지 말고 고생해라, 고생하라. 그게 우리의 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 사석에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있어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대선배고 어른이셔서 되게 어렵게 식사를 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유머 감각이 대단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정말 이미지로는 뭔가 이렇게 좀 확고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강하신 고집도 분이죠. 있으시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뭐 시국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변론을 하셨고 뭐 본인이 직접 구속돼서 그 징역형을 살기도 하셨고 굉장히 강한 이미지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렇구나. 책도 내셨어요. 뭐 유머 산책, 유머 기행. 한승원 변호사의 유머, 굉장히 유머러스하셔서 굉장히 편하게 사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이 나는 건 사실 굉장히 연배 차이가 있는데도 끝까지 존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반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아랫사람이고 아주 까마득히 먼 후배인데도 굉장히 존칭을 써가면서 이렇게 존대를 해주셔서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야, 진짜 뭔가 좀 급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맑고 순수하고 강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뭐 완벽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 진짜 보기 어려운데 대단한 어떤 그 뭐 스승이라고나 할까요? 스승이죠. 그런 분을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구나.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 많이 아파했습니다. 제2의 또 한승원 변호사님의 길을 또 걷고 계시잖아요, 우리 윤정 변호사님께서. 네,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좀 등불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뭐 사실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선배의 뒤를 이어서 누가 되지 않게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 앞에 인권 변호사라는 게 이제 붙잖아요. 변호사님도 인권 변호사로 많이 유명하고 해서. 근데 이 인권 변호사라는 호칭이 따로 뭐 뭔가 좀 학술적으로 뭐 지칭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사회적으로 쓰이는 용어죠. 근데 사실 한승원 변호사님은 그 용어에 대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는 다 인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인권 변호사냐? 굳이 왜 붙어야 되냐? 그렇죠.
그냥 뭐 근데 수영 선수가 헤엄치는 수영 선수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냥 수영 선수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인권 변호사라는 용어는 잘못됐다라고 한승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애초부터 인권을 위해서 변호사는 존재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네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 인권을 위한 활동은 변호사의 업이어야 되고 네.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잘났거나 아니면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비난받고 좀 비판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 윤지영 변호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직장갑질 119라는 네. 단체가 제1회 산민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뉴스 저도 이제 네. 4월에 났잖아요. 예, 예,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일단은 산민상이 무엇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그냥 평지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평지에 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위력자들 네. 한테 눈에 띄어서 이제 네. 탄압을 받기 때문에 산속으로 숨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걸 뜻하는 게 이제 산민인데. 인권을 좀 이렇게 좀 예. 보장받지 못하는 그렇죠, 분들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승원 변호사님께서 일부러 그 호를 쓰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산민 옆에 있어야 된다. 근제 산민이라는 내용에서 따서 예. 스스로 이제 산민 호를 지으셨고요. 네. 예, 그 산민상을 이제 저희 단체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소외된 사람에게 가까이 있어야 돼.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 한 변호사님을 또 추모하고 또 네.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상인데 예, 맞습니다. 1회 상을 받으셨으니까. 예. 야, 이게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네. 사실 뭐 모든 상이 뭐 받으면 기쁜 일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예컨대 뭐 군부 시절에 정부가 주는 상은 그거는 거부해야 되는 상이고 그런 걸 받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산민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광이죠. 예, 뭐 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데 산민상을 저희 단체가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상도 아니고 네. 그 한승원 변호사의 뜻을 기리는 그래서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상이 예. 다른 단체가 아니라 저희 단체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 무한한 기쁨을 느꼈고요. 근데 네. 동시에 동시에 이제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부담도 이제부터는 부담이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네. 상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 되고 맞아요. 한승원 변호사님께 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상을 한 사람들도 그만큼 열심히 하라라는 격려의 의사표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 한승원 변호사님께서 어떤 분이시지 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간단하게 어떤 사건들을 좀 맡으셨는지 소개를 좀 네, 해드리자면 시국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맡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분지 필화 사건, 그리고 돈백님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또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등 뭐 다 언급하기에 부족할 정도인데 우리 윤정 변호사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된 어떤 시인을 위해서 예. 한승원 변호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 네. 때문에 사실 한승원 변호사님이 오히려 본인이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맞아요. 구속되고 징역형을 받으셨던 맞아요. 거가 네. 사실 그 사건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사소한 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다라는 것도 사실 믿기지 않지만 예. 다른 것보다도 사실 변호사는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한선 변호사님이 그 엄혹한 시기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네. 그런 글을 쓰셨다는 것 네. 그거는 좀 변호사로서의 활동이지만 동시에 이제 한 명의 동지로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다방면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시구나 이게 네. 되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여기서 궁금한 건 네.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는 과연 또 어떤 단체인가? 제가 뭐 타이틀에서 들어보면 네. 직장에서 뭔가 좀 이렇게 탄압받거나 억압받는 네. 사람들을 위한 어떤 뭐 단체인가라는 뭐 그런 변호인 활동을 하는 그런 뭐 단체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한 저희가 예.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요? 예. 만든 단체고요. 2017년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예. 이제 사람들이 막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 직장 일터로 가면은 다 침묵했거든요.
그래서 좀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를 살려보자. 예. 일터에서의 갑질을 없애보자. 예. 그런 취지로 이제 그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를 2017년도에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로는 그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들, 그래서 네. 어디에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힘든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안정 노동자들, 주로 이제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그 활동하는 스태프들이 한 220명, 노무사, 변호사 합쳐서 한 220명 되는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직접 상담도 하고 무료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를 이제 좀 사회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법을 바꾸는 어떤 제도 개선 활동도 하고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일을 하는 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발적으로 모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20명이라는 예, 맞습니다. 인원이. 예. 어쨌든 뭐 윤정 변호사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가치관에 좀 합류를 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들에 있는 뭐 법조계 분들께서 모여주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저의 역량은 전혀 아니고 그냥 각자 일을 하면서 이제 네. 주로 이제 노동 쪽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너무 소외되고 힘든 노동자들이 많다. 권리 밖의 노동자들이 많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많다. 네. 그런 사람들이 갑질로부터 어쨌든 구원하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네. 인간답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네. 각자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침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있다 싶으니까 거기에 예. 결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운영하신 지는 이제 꽤 수년이 지났는데 네. 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겠죠? 네. 예, 좀 소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 저희가 일단 상담을 뭐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예. 뭐 그냥 익명 상담을 주 5일 하루 종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뭐랄까 문턱이 낮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수십 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담을 하고 정말 수십만 명이 지금 뭐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네, 상담을 네. 하고 있고요. 이메일도 보통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메일을 네. 보내서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문제를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고 어허. 직접 이제 해결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갑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그쵸.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되고 맞아요.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저희 단체가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스토킹 방지법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 특히 이제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그 곤욕을 치렀는데 예. 그때 이제 저희 단체에 많은 그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고통받은 사람들이 연락을 취해왔어요. 상담을 요청을 해왔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정부에 막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또. 보람 많이 예. 느낍니다. 그래서 또 3인상으로도 예. 수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지금 눈을 씻고 지금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고 있는데 활동가로서의 급여가 100만 원 수준이고 네. 이게 지금 1급이 아니라 월급이잖아요. 예, 월급이죠. 그래요. 이게 보통 신념이 아니고서는 이런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님들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수준은 네. 굉장히 좀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고 네. 예, 강남과 서초동에 사시고 약간 이런 개념이 요즘에는 네. 좀 많이 들거든요, 이미지가. 네. 예. 그 완전히 반대시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예.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네. 이제 최저임금, 이제 정부에서 정한 이제 최저임금만큼 이제 활동가들은 받고 있어요. 이제 그게 한 예.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같이 상근하는 활동가들은 이제 네. 급여가 한 250만 원 조금 넘고요. 이제 저는 주 이틀만 출근을 해서 딱 그만큼만 받겠다. 그래서 100만 원만 받겠다. 5분의 2 해서 100만 원만 받겠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예. 근데 또 실제로 대표다 보니까 네. 그 주 이틀만 일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후회를 하긴 합니다. 이럴 줄 후회를 좀 하긴 하는군요. 이럴 줄 알았어. 약간 좀 250만 원 멋있게 받을 보이려다가 지금은 좀 후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있기도 아니 한데. 그냥 25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네. 이제 사무실 출근하는 건 네. 이틀이니까 뭐 활동가들 받는 급여에 비례해서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큰 돈 벌려고 뭐 이렇게 단체를 설립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일이 예. 재밌고 보람을 느끼고 네. 그리고 딱 그 정도가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딱 우리 사회 최저임금 노동자 수준이에요. 네. 뭐 변호사라고 뭐 더 잘난 것 없고 네. 그냥 딱 그만큼 물론 최저임금 많이 올려야 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 평균 노동자들 임금에 맞춰서 받는 게 또 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를 맡기 전에 시간까지 합한다면 지금까지만 한 20여 년 정도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청소년 노동자, 돌봄 노동자, 또 이주 노동자와 같은 네. 이런 약자의 어떤 영역에서 살아온 네네. 노동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뭐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네.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한숨부터 쉬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제가 그 지원했던 예. 이제 그 노동자들 중에 네. 사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있고 이제 기계에 끼어서 이제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생각하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왔는데요. 네. 뭐 직장의 괴롭힘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제 골프장 캐디가 있었어요. 네. 그 캐디의 그 언니가 열심히 동생을 위해서 이제 싸우기도 했는데 네. 정작 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이 네. 이 캐디한테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그래요? 있는 거죠. 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었구나.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노동법이 이 캐디한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네.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버텼던 사건이고요. 허허. 근데 이제 그 사건 관련해서 이제 회사와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다행히 이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는 했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 죽음을 그 고통을 이제 돈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손해배상금으로 회복이 가능할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들긴 했고 다만 그 뭐 법원 판결 덕분에 이제 그런 뭐 캐디들, 그런 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직장을 괴롭힌 문제도 어쨌든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좀 파급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이제 국정원에서 일을 했던 예. 직원인데요. 이제 여성 직원은 정년이 43, 네. 남성 직원은 정년이 이제 55 이렇게 따르게 구별을 해놨어요. 국정원에서 그런 일이 국정원에서 있었다고요? 그랬습니다. 예. 국가기관인. 그렇죠.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예. 대신에 이제 여성의 어떤 직무와 남성의 직무를 구분을 하면서 예. 그 사이에서 정년을 달리 정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년이 돼서 예. 43세 일을 그만두게 된 국정원 여성 직원들을 대리해서 예. 이거는 여성에 대한 정년 차별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했고요. 1, 2심 졌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이겨가지고 네. 이제 복직을 했고 다른 동료 여성분들도 이제 정년이 늘어나게 되는 남성과 같은 정년이 보장되게 된 사건도 역할을 있었어요. 하셨네요, 정말. 네. 여성님께서. 예. 근데 뭐 혼자 힘으로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써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게 된 당사자들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고, 뭐 배달 요새 이제 라이더들 많은데 이제 그런 네. 활동들도 많이 하고요. 변호사님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좀 법안을 발의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이 돼야겠다. 뭐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냐하면 네. 어쨌든 법이라는 게 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개선이 돼야 되는 네. 거고. 그건 이제 또 그 이제 정치인의 역할이니까. 네. 예,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좀 비겁하게도 욕먹는 걸 싫어합니다. 욕먹는 자리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욕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사용자에게는 그래도 욕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욕은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런 욕은 괜찮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노동 현장 속에 참 다양한 문제가 좀 네.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네.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네. 같은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네. 최소한 이것만은 참 지켰으면 좋겠다. 노동자든 아니면 사용자든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다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고 네. 그 돈을 벌어서 어쨌든 생계를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좀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상당의 시간을 또 일터에서 보내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존중받아야 되는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인간이다. 단지 노동에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부려도 되는 그런 상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부품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냥 사람이다. 나와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맞네요.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네. 답인데 참 예. 거기까지 도출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 뭐 인간은 상품이 아니다, 인간은 노예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구호가 붙은 ILO 선언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법정에서 뭐 승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뭐 그 이제 심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네. 또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또 지치기도 하고 그쵸. 또 이겨서 돌아간다 한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 후에 뭐랄까요? 뭐 회복이라는 단어가 좀 적합할까요? 네. 그런 과정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소송에서 그냥 단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쳐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판결이 나야 돼요. 네. 근데 앞에 잠깐 얘기했던 그 국정원 여성 직원들 정년차별 사건 같은 경우는 소재기하고 최종 확정될 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이겨서 이제 복직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또 정년이 돼서 네. 이제 퇴직을 했죠. 네. 근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근데 네. 이제 사실 모든 사건들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좀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른 건 몰라도 법원 판결은 좀 빠르게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근데 네. 그렇게 이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어라고 이렇게 정했을 때 네. 주변 분들께서 왜 그래 윤변 하면서 그냥 사회 순응하면서 대형 로펌에서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또 약자의 편에 서서 또 좋은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 주변에서는 뭐라고 안 하셨습니까? 주변에서 사실 네. 많이 걱정을 하긴 했죠. 왜 이렇게 힘든 예. 길을 가려고 하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고 이 일을 해야 되나, 돈 벌려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맞나라고 이제 제가 계속 고민을 했던 거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잘 선택했다. 너가 원하는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네. 그래. 잘 선택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또 지지를 부모님이 해주셔서. 진짜 훌륭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잘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뭔가 좀 퍼즐에 맞춰지는데요. 그럴까요? 네. 그런 가정 환경에서 또 이 교육이라는 게 꼭 책상 앞에서 하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네. 부모님의 가치관을 잘 이어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도 교육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저희는 집이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어려웠고 이제 부모님 두 분 계속 장사 일을 하시다가 제가 사법연수원 갈 때까지 네. 계속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셨기도 했고 예. 아버지도 뭐 건설 일을 잠깐 하시기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많이 느끼고 경험하기도 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행히 잘 또 지지를 해주셔서 네. 여기까지 왔고요. 알겠습니다. 네. 흔히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 시장주의에서 경제를 모르면 그것도 안 되고 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모르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저도 이제 어디에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법을 잘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법을 아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을 잘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변호사님께서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법을 이용해서 네, 뭔가 그렇죠.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익을 네. 취하는 부분도 저희가 요즘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보시면서 책임감도 크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그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네. 전 국민이 헌법을 공부하고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네. 개헌법을 공부를 했잖아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요? 네. 그런 법이 없어도 사실 네. 우리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네. 전 국민이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일일이 지금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게 개탄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자들한테 되게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기도 했죠. 그다음에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 네. 근데 거기서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간 소외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아가는 어떤 법이라는 이름 하에 예. 알 수 없는 그런 법률 용어들이 난무하는 법원과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작 법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 사람들은 이제 소외가 됐던 거고 그 소외된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였죠.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어려운 걸 공부하는구나. 참 똑똑하세요, 진짜. 라고 시민분들. 생각을 하면서도 몰라도 되는 법을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게 안타깝기도 네. 했고 그간의 법을 결국에는 법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전유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하. 자기 마음대로의 용어로 정리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어쨌든 들고 일어나는 거가 또 한편으로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네.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쭉 한결같은 길을 걸으시는 우리 변호사님께도 누군가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나의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본 적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이지만 정작 저의 의뢰인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아, 오히려? 예, 뭐 그런데 소송을 할 때에도 사실 저는 단지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 예.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경험하고 고민한 사람은 결국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하고 계속 이제 호흡을 하면서 사실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당사자가 소외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혼자서 막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그 잘 버티는 예. 그 당사자들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으쌰으쌰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따지면 저의 변호인은 결국에는 그렇게 오히려 고통받았던 당사자들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맞아요. 감정의 교류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 한승원 변호사님을 보면서 많은 또 귀감을 네. 얻으셨고 또 앞으로 또 많은 후배들이 또 윤정 변호사를 보면서 귀감 삼아서 또 길을 이어가리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법을 공부하거나 또 이 길을 꿈꾸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 한승원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사는 그냥 단지 자격에 불과한 게 아니다. 예. 그에 따른 책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돈 벌기 쉬운 괜찮은 나름의 전문가 어떤 자격으로서 사실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변호사는 법이라는 되게 칼인 양면의 칼을 들고서 휘두르는 양면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히 법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고 그 칼이 자칫 잘못하면은 힘든 사람들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강자의 편에서 이제 칼을 휘두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 한승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자격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의 무게를 좀 인식하면 좋겠고 네. 막중한 어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춰야 했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변호사의 책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길에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은 항상 이러한 미션을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가장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법이란 땡땡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법은 칼이다. 칼이다. 예, 법은 무기다. 무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무기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강자에게도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네. 약자에게도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지키는 어떤 도구일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 칼을 누구를 상대로 휘두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함부로 휘둘려지지 않도록 네. 스스로 또 단속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떠십니까? 활동비를 조금 늘리려는 계획은 없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하면서도. 사실 개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어쨌든 직장갑 119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이 조직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좀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직장갑 119가 이제 사실 이제 노무사 변호사들이 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매번 매해 뭐 적자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검은 돈은 받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돈 버는 재주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네. 돈은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직장갑질 119에 후원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목표이고. 네, 어떻게 하면 후원을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저의 현실적인 목표네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후원들이 있어야만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또 목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역시 변호사님이시라 이렇게 현실적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법의 정의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또 진정한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